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오늘은 포에니 전쟁 이후 내부 진통을 겪는 로마에 대한 내용인데요. 나는 과연 하려는 놈인지, 막으려는 놈인지, 모르는 놈인지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월드컵 하면 안방에서 4강 신화를 이룩했던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개인적으로 2014년 브라질 월드컵도 뇌리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브라질과 독일이 4강에서 맞붙은 경기였는데요. 독일이 전반에만 5골을 몰아붙이며 최종 스코어 7대1로 대승을 거두죠. 그때 생중계를 통해 전해진 현장의 공개가 아직도 잊혀지진 않습니다. 상대가 강력한 우승 후보 독일이었지만 힘 한번 써보지 못한 채 처참하게 무너진 브라질. 그리고 그 순간 경기장을 가득 메운 공포와 경악의 무거운 공기. 아마 독일 국민을 제외하고 브라질을 좋아하지 않았던 이들까지 이상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독보적인 축구 실력을 갖춘 팀도 날개 잃은 새처럼 추락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 무언의 메시지가 휘몰아친 경기였습니다. 저는 축구 전문가가 아니어서 브라질의 대패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습니다. 전술과 조직력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오갈 수 있지만 브라질의 대패는 역사의 흥망성쇠라는 물리법칙 속의 필연적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없는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할 불편한 순리랄까요? 로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의 승자가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꾸준히 내실을 다진다는 건 월드컵 연속 우승처럼 어려운 일인데요. 결국 로마도 파열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호민간에 당선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들짐승도 날짐승도 저마다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가면 마음껏 쉴 수 있는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햇볕과 공기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이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헤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지휘관은 그들을 독려하면서 너희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너희의 가족과 조상의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고 속임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병사들은 조상을 모실 무덤도 없고 조상을 제사 지낼 제단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용감하게 싸웠고 용감하게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재산과 행운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 시민은 이제 승리자이고 세계의 패권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로마 시민들은 이제 자기 것이라고는 흙 한 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도와 시스템이 체계적이어도 그 조직의 주체가 인간인 이상 갈등과 부작용은 불가피합니다. 인간이 가진 탐욕이 더 큰 권력을 욕망하게 만들고 필요하면 법의 허점까지 파고들어 이권을 챙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번 기득권이 되면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습성이 생겨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토지에 대한 집착은 동서고금이 매한가지여서 땅 문제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화되었고요. 로마 역시 오랜 기간 포에니 전쟁에 몰두하느라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지 못했을 뿐 내부적으로는 가랑비에 옷 젖던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라쿠스 연설문에 나오는 것처럼 평범한 로마 시민들이 일상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가난에 내몰리게 되었고요. 로마에서는 가진 게 아들밖에 없는 이들을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렀는데요. 기본적인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프롤레타리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징집할 수 있는 로마 군인의 숫자도 차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에서 프롤레타리아는 병역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는 고대 국가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국력은 곧 군사력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군인의 수가 준다는 건 나라의 존망을 뒤흔들 만큼 중차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 지배층은 미온적인 정책으로 개혁에 신용을 내지만 전쟁 참전 이후 기본적인 생계수단이 사라지는 서민들의 고통을 직시한 티베리우스가 토지 분배를 포함한 개혁 법안을 제출하며 환부를 건드립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임차할 수 있는 국유지의 상한선을 506겔룸으로 정한다. 이 밖에 아들의 명의로 아들 한 명당 256겔룸까지의 임차를 인정한다. 다만 일가족 전체의 임차지가 1006겔룸을 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목축용 가축수도 600마리를 상한으로 한다. 국유지 임차권을 상속할 수는 있지만 남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1006겔룸 이상의 토지를 임차하고 있는 자는 그것을 국가에 반환하고 국가는 반환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런 다음 국가는 상설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희망하는 농민에게 임차 농지를 재분배한다. 이 당시 원로원을 비롯한 로마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로마의 국유지를 사유화하고자 평민들이 경작할 토지까지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는 1.6겔룸을 초과하는 토지를 국가에 반환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기득권을 불편하게 만들죠. 또한 형편이 어려운 무산자에게 국가의 보조금으로 토지를 빌려주는 정책과 병역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도 발의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권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기득권층이 재정 건전성을 운운하며 티베리우스를 제거하고자 호심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호민과 재선을 누렸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드디어 투표날이 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열광적으로 그를 환호하며 지지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기득권층은 탐탁치 않았죠. 그리하여 투표장은 티베리우스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극렬한 대립 양상을 띱니다. 이때 지나치게 과열되는 현장의 분위기 속에서 유혈 사태를 직감한 티베리우스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심상치 않은 상황을 전하고자 손으로 머리를 가리는 제스처를 취하는데요. 이를 목격한 반대파들이 원로원 회의가 열리는 신전으로 달려가 티베리우스가 시민들에게 왕관을 요구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민중의 편에 섰던 티베리우스가 코너에 몰리면서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그의 죽음을 추모하는 저자의 말을 읽어볼게요. 30세에 죽은 티베리우스가 호민관으로서 실제로 활동한 기간은 7개월도 채 안 되었다. 하지만 너무나 급속히 대국이 되어버린 로마에 어떤 내장 질환이 생겼는지가 이 젊은이를 통해 비로소 백일화에 드러났다. 그리고 과거에 멸망한 강대국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으면 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야말로 로마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고 티베리우스는 호소한 것이다. 그 누구보다 로마 사회를 적나라하게 꿰뚫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면서 민중의 편에 섰던 티베리우스. 하지만 개혁을 하려는 자가 개혁을 막으려는 자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안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무지한 대중의 중립적 스탠스가 티베리우스의 진심을 읽지 못하고 오히려 개혁을 가로막는 기득권 편에 섰기 때문이죠. 자신의 중립을 지켰다고 변호할지 몰라도 무수히 반복되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증명하듯 중립은 비겁이고 악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소중한 이들을 잃게 만들죠. 이후 티베리우스의 동생이었던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형이 남긴 3인위원회의 일원으로 들어가 못다 이룬 형의 청사진을 실현하고자 노력합니다. 동생은 형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속도를 조절하면서 전략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데요. 특히 로마 시민권을 확대하여 동맹시와 속주민들이 받았던 불평등과 차별을 개선하는 데 애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이우스 역시 원로원의 교묘한 양면 작전을 이겨내지 못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로써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미연의 가지로 막을 내리죠. 저자는 두 형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형 티베리우스는 7개월, 동생 가이우스는 2년의 활동기간밖에 갖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동안 실행된 개혁들은 거의 다 물거품으로 끝나버렸지만, 그라쿠스 형제는 줄곧 성장의 길을 걸어왔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에 접어든 로마의 최초의 이정표를 세웠다. 이것이 그들의 역사적 존재 이유다. 로마인들도 그 후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라쿠스 형제가 세운 이정표에 따라 길을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로마의 우여곡절에 집중하기보다 그라쿠스 형제가 세운 이정표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라쿠스 형제가 세운 청사진대로 로마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관점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로마의 우여곡절은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한 이후 마리우스와 술라가 등장하면서 공포시대로 전환되기 때문이죠. 서로 죽고 죽이는 내전이 일어나는 등 말 못할 고통이 일반 서민들에게 가중되는데요. 이런 역사적 비극을 막을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도 개혁을 하려는 자와 개혁을 막으려는 자, 개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여전히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개혁을 막으려는 기득권층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사회의 평균적인 인문학 수준이 높아진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대중의 파이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이 시대의 그라쿠스를 알아보는 예리한 눈들이 더 많아질 테고 도려내야 할 환부를 기나긴 우여곡절 없이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지한 대중이 많아지는 순간 공포시대의 도래는 필연적이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오늘도 개혁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여기서 마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